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기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 용어에 대해서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죠.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지문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또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중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등록이 의제가 되어 중개업을 하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요. 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는 것이죠.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는데요. 기억,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대법원 판례에서 추출한 지문이고 여러 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해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 미래의 건물도 판례는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호칭을 하면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현장 실무상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아파트 분양권은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확정이 되어서 토지에 정착될 건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권도 중개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이것도 중개 대상물이 되죠. 이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추출한 지문인데요. 수목은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죠.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목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하면 그것을 임목이라고 하여서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임목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목이 관습법상의 이 명인 방법을 확보하게 되면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공인중개사법상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중개 대상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추출한 지문이고요.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기출되고 있는데 이번 29회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되었네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으로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토지가 사건의 대상이라면 이런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하여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든 고도제한구역 내의 건물이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든 다 상관없이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박스 내에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 문제고요. 사망이 정답이었었는데요. 사망 지문 보시면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요구되는 등록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서가 있었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인데, 지금 3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 뒤에 괄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사망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10조를 통해서 1항 각호를 통해 1호부터 무려 12호까지 결격 사유 규정을 두고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자, 기업,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약간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결격 사유에 속했었지, 피특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지,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와는 무관한 처분인 거죠. 디귿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방금 니은 지문 해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예가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 되는 것은 이러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 됩니다. 디귿은 결격에 속하는 것이고요. 리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결격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스 내에서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사항 지문을 보시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는 공급계약에 의한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리고 이 공공주택특별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부동산 공급계약, 그리고 그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 우리가 입주자라고 하죠. 그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상의 입주자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6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2항이 정답입니다. 2항 보시면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직접 거래 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가 틀렸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직접 거래 시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박스 안에 보니까 기업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니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디귿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리을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해서 협회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속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2항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8번 문제가 농지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지일 경우에는 토지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 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4항이 정답이었는데요. 4항 지문을 보시면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문 나왔습니다. 외국 정부도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의 대상인 외국인 등에 속하는 것이고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은 특례 규정에 따르는 사전 허가 대상 지역인 것도 맞습니다. 단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나 허가는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인 것이죠. 4항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이 정답이었는데요. 1항 지문을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시 상임법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1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 1항 본문이 중개업 외에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한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중개업과 이러한 경공매 관련 업무 외에는 14조 1항이 허용한 5가지 업무만 더 할 수 있죠. 부동산 관리 대행하는 거, 부동산 컨설팅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하는 거,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하는 것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알선하는 업무가 그것입니다. 박스 내에서 골라보면 기억, 주택의 임대 관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동산의 임대업, 이거는 14조가 법인에게 허용해 준 업무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하여 수행할 수 없죠. 그 다음 니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 14조가 법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 디귿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르는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지, 용역의 제공이라고 말을 하면 용역업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니까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을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택과 함께 분양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경매나 공매와 관련해서는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과 입찰 신청의 대리행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내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니은과 리을과 미음까지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 지문이 틀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이전신고, 인장등록까지 다 어디서 하는 거죠?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등록관청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들이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고용인의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2항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협회가 통보받을 사항,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 의무사항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아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 분이 경기도 수원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자격증 양도대여가 적발되었다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청문회 절차 등은 다 경기도지사가 행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면 서울시장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5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3항이 정답이었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설치되는 최초의 분묘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봉제사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인정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1항 지문이 정답이었는데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그렇지 않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 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죠. 그 서류 3가지 중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제부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7번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만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겠죠.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5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르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까지 명시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8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21조가 1항을 통해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리고 폐업, 휴업한 자의 업무 재개, 그리고 휴업 기간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규정이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러면서 조문이 괄호를 열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도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신고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니은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여
미리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분사무소는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별도로 폐업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의 대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리을,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역시 리을도 틀렸죠. 휴업과 폐업과 재개와 변경은 모두 하고자 할 때 신고합니다. 사전 신고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미음,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할 등록증이 이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휴업 신고할 때에는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휴업 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 시에 이미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3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죠.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3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을, 소속공인중개사였었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이 개업공인중개사였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그렇지 않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아예 양벌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고용인 때문에 이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21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3항 지문이 정답이었는데요.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대법원 규칙상 등록 취소의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었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항 지문을 보시면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내 외부 상태들도 있죠.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그러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일 이러한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는 매수, 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주택의 매매 등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임대차 등일 경우에는 1천분의 8 범위 내에서 각 시도들이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한 중개대상물이 주택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일 경우에 요율 한도액의 기준은 언제나 사무소 소재지 요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했다면 아파트는 분당구, 경기도에 있지만 사무소가 강남구, 서울특별시에 있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요율 한도액은 서울시 조례 요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죠.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입니다. 2.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 4가지가 있죠. 1서식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서식 토지 확인설명서, 4서식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인데 그중에 2서식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억,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일 경우에 1서식에 소방과 관련해 기재하는 거죠. 그것도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것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모두 기본 확인 사항의 기재 사항입니다.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란 맨 위에 칸에 기재하는 사항 맞습니다. 리을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러한 일조,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 조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서식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만 그 기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 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임대차라고 했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이내이죠. 매매일 경우라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1천분의 5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당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 옳고요.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등록 신청한다면 실무교육은 면제가 되는 거죠. 니은 틀렸고 디귿 연수교육의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그것은 실무교육 시간이죠. 연수교육의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였었던 겁니다. 리을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기억과 리을이 옳은 지문이니까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항 지문을 보시면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임대차였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할 때 공시지가의 공개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1항이 정답이죠. 이어지는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인데요. 정답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는 민법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30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30조는 1항도 2항도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이 정답이었습니다.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박스 내에서 기억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넘어야 2등이어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니은 맞는 말이죠.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언제든 잔대금을 완납하여 확정적 권리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 전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대금 완납하는 그 순간 확정적 권리 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리을.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은 언제나 소멸 기준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번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소멸 기준은 1번 저당권입니다. 1번 저당권도 매각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죠.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저당권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스 내에서는 니은 하나만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네요.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33조가 7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긴 하나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지만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무효인 건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위반했어도 그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2항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령 22조가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식의 계약서라면 어떤 서식이든 자유롭게 중개완성 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요구한 것만 한 게 아니고 받았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갑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문제에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도 했다고 했죠. 수령까지 했으면 추후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위반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5항이 정답입니다.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2항 지문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의무 위반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계약이란 언제나 어떠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인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와 같은 고용인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입니다. 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스 내에 있는 지문들의 괄호를 메꾸어 온전한 지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이네요.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제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정보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이죠.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재가입을 하거나 공탁이라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채우는 보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에 얼마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되 가중한다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1항이 옳은 배열입니다. 1항 정답입니다.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사항 지문을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1년 1천이 아니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3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장등록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 위반 시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입니다. 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것, 디귿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위반 시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사유 맞습니다. 리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도 없겠죠. 기억과 니은과 디귿까지만입니다. 사망이 정답이네요.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진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미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죠. 그러면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명할 수 없게 됩니다. 틀렸고요. 2항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라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효과 승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1년간입니다. 3항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폐업 전 등록 취소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했어도 이미 폐업기간 3년을 초과하고 재등록했다면 폐업 전 그 위반 행위로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4항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9개월 된 때에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9개월이면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았죠.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가 되니 9개월째 재등록했다면 당연히 효과 승계를 받을 것입니다. 사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네요. 5항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폐업의 사유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법 3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른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3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사망을 보시면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권자입니다. 그러므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것은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하는 사례가 되겠죠. 사망이 정답입니다.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매수 신고인들은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농지증 시군면자에게 발급받아 첨부하여 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경매로 농지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매수 신고 시 농취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매수 신고인들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자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해야 비로소 매수 허가 결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한 지문 아니지만 약간 변형되어 이미 기출되었었던 지문인 겁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를 빠르게 함께 점검해 보셨습니다. 예년의 기출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나 예년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년의 출제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편 30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4문제, 그리고 중개실무는 중점적으로 개별적 중개실무에서 집중되어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옳은 것을 고르거나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형태의 문제도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박스 문제도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어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약간 높이는 그런 체감적인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지만, 예전의 출제 경향과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